그럼 지금부터 이제 세 번째 파트, 디자인 히스토리, 디자인사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1학년도 상업 디자인 기초 수업이 벌써 이제 5주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오늘 이제 세 번째 과제, 나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제일 뒤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예술품이나 디자인 결과물을 선정해서 그 이유를 주관적으로 기술하세요. 주관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제출. PDF 파일로, 가급적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세요. 하나만 선정하기 바라고 이제 계속 반복하지만 그냥 왜 좋은지는 객관적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그냥 이 좋아하는 이유를 선정해서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부터 디자인사를 아주 간략하게 시간도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근대사 계관은 뭐 내가 이제 뭐 문명, 첫째 주부터 뭐 문명도 얘기하고 건축사 시간에도 히스토리 조금 다루고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근대라는 게 이제 구텐베르그가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활자를 만들고 나서 이제 성서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지식을 많이 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개몽 시대가 열리는 거죠. 개몽주 시대가 그 일라이트먼트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르네상스를 이제 거치면서 드디어 인본주의 이제 신보다는 사람한테 이제 중점 이동한다고나 할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역사가 전개되면서 또 유럽이 음, 일종의 헤게모니를 뭐 주었다고 할까 이제 커다란 배도 만들 수 있고 그 배에 실을 수 있는 대포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막 그 제국주의가 시작됐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건축사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아니 1880년대가 아니라 1800년대 19세기 전후에 영국이 빅토리아 시대라고 써 있는 게 영국 얘기죠 사실은. 영국이 그냥 이 헤게모니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근대사가 시작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19세기 초반, 중반부터 901년까지를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1837년부터 1901년까지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그러는데, 영국의 최전성기죠. 최전성기예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그 전까지는 영국이 최고조에 오르지는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18세기, 아니 19세기죠. 19세기 후반만 해도 그 영국에서 귀족들은 프랑스어를 썼다 그래요. 벨 에포크 시대 관련 책을 보면 다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프랑스어가 이제 유럽에서도 국제어로 이제 통용되고, 그 말도 이전에 내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18세기 말, 19세기 초반, 아이고, 아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해는 전 유럽의 예술가들은 전부 파리로 모였잖아요. 런던은 안 갔죠. 런던은 그때 전혀 그냥 약간 예술계의 변두리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건축사 시간에도 내가 그런 얘기 했었죠. 영국 가면 별로 볼만한 옛날 건축은 없다. 근데 이제 바로 이 빅토리아 시대를 거치면서 영국이 점점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제국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예술도 발달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20세기까지 넘어왔고 요즘도 어느 정도 영국 그 문화는 그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뭐야 그 팝송 쪽이라든지 팝뮤직 쪽이라든지 디자인 쪽도 만만치 않은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었는데 모든 거기에 출발점을 빅토리아 시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줄 보면은 이 시기에는 고딕 양식의 차용, 지낼 게 없으니까 고딕 양식의 차용, 아니면 과거 양식을 모방해. 과거 양식 모방한다는 게 주로 그리스 로마 시대 혹은 뭐 고딕 스타일, 르네상스 스타일, 고전주 이런 거를 그냥 차용하는 그런 시절이었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주로 했던 것들이 여기 보면 이제 크리스탈 팔레스라고
1851년에 크리스탈 팔레스에서 전시, 그러니까 박람회가 있었던 거죠. 저 망고 박람회 비슷한 게 있었던 거고, 저거 할 때 조지 팩스턴인가 그 사람이 수정궁을 지었다고 그 얘기를 내가 지난주에 했었고, 그거를 바로 그 누가 노먼 포스터가 그 모티프를 가지고 와서 자기 건축에 이제 차용했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을 여러분 해야 되는데, 그쵸? 맞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디자인한 게 주로 보면은 이제 바로크 스타일이라든지 로코코 스타일 그런 거를 차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디자인을 빅토리아 시대에 했다 얘기고, 그때 이거 그때 그림이에요. 그때 그림 이 시대를 표현하는 그림, 그때 그 유행했던 패션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 그림은 술래잡기 하는 거죠. 술래잡기. 이분이 아마 유모일 것 같아요. 유모고 이 아이가 술래일 거고 얘네들이 숨은 거죠. 이게 숨어 있는, 이거 설명, 여기 설명 또 있네. 야, 여기까지 올라가 있네. 근데 이 그림 설명 내가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요건 이제 이런 시대에 사용됐던, 빅토리아 시대에 사용됐던 게 아까도 말했듯이 바로크 스타일은 로코코 스타일인데, 더 파고들한 파리,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스타일이 런던까지 전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도 좋아하죠. 요즘도 이제,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모더니즘 한 기하학적인 매끈매끈한 거랑 상당한 대비가 되는 이제 이런 가구다 보니까, 이거는 대량 생산하기는 하지만 약간 좀 난이도가 좀 있죠.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좀 아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 다시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복잡성과 심플에 대한 얘기는 좀 나중에 또 다시 해봅시다.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 게 숨어 있는 부분인데,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자고요. 그게 카다치 얘기할 때, 동아시아 얘기할 때 조금 언급을 내가 할 예정이에요. 어쨌건 그래서 이어서 산업혁명이 뿅 일어납니다. 빅토리아 시대를 이제 통해서 전반부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이어나가지고, 그냥 영국이 이제 그, 그 제국주의의 그 뭐야, 1인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기반을 잃었다라는 얘기를 내가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도 두 번째 중간에 보여준 그냥 똑같은 화면이죠. 이 내용은.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레보루션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런 엔진들, 전기기관, 산업혁명이 크게 세 가지로죠. 처음에는 전기, 두 번째는 전기, 세 번째는 이제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정보 기반 혁명이 지금 이제 근데 또 이제 지금부터 제4차라고 또 그 얘기까지 하는데,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기반. 근데 이거 이제 1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산업 디자인이 슬금슬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건 그때 그림이고, 이건 사진인데, 요거는 좀 슬픈 사진이, 사실은 그때 아동 노동을 하고 있었던 거지. 이 친구들 노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동 조건이 상당히 열악해가지고 하루에 뭐 12시간 이상씩 일하고, 먹을 것도 얼마 안 주고, 그냥 보수도 얼마 안 주고, 이렇게 좀 중노동에 시달렸다고들 하더라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나 초창기엔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농촌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일을 하고, 그럼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그랬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요즘 뭐 제3세계에 아직 후진국들은 여전히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보기 안 좋은 안타까운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바우하우스 앞 전후, 뭐 좀 이따 배울 뭐 아텐 크래프트 무브먼트라든지 예술 공예, 미술 공예 운동, 그때를 전후해서 디자인과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고, 좀 이제 디자인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생성되고 그러는데, 디자인 역사를 보는 그 뭐라고 나할까, 그 시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보다시피 첫 번째는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건데, 산업 환경이 아까 얘기했듯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막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공학적인 기술적인 환경이 변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 개념 및 방법이 또 따라서 변하고 있죠. 그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디자인 도구가 변하니까 이제 디자인 방법도 변하고 개념도 변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거를 보는 시각이 산업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그 기술이나 테크놀로지나 그거 말고 그냥 인간의 사회의 문화적인 환경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디자인 재료나 양식이 양식의 진화를 보는 시각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보면 1번 측면은 이런 거 디자인 방법론이라든가 디자인 개념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시각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조형적인 측면, 문화 예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오늘은 약간 섞이지만 그래도 좀 2번에 이제 방점을 좀 찍혀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본다라고 여러분이 인식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부터 1850년 미술공예운동부터 1988년 해체주의까지, 그 다음에 2000년에 그 무역 전쟁까지 쫙 전부 다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여기 빼고 요거만 하자고요. 재밌었나요? 나름대로 웃긴다고 해본 건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거만 보자. 이제 디자인사를 본격적으로 한 학기 공부하는 이거 다 세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세세하게 디자인사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교수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한테 걸리면 이거 다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약 1시간 정도, 이제 이미 내가 많이 떠들었으니까 이제 한 3, 40분이 끝날 텐데 아주 아주 간략하게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박 핥아 먹어본 적은 나는 없지만 어쨌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한번 간략하게 다뤄봅시다. 먼저 미술 공예 운동, 아까 얘기한 아츠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라고 얘기했는데, 거꾸로 우리 1번, 2번이 결합돼서 이제 요즘 벌어지는 게 2021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그 팬데믹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20년부터 올해까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으면서 이게 좀 급격한 것 같아요. 요 근래에는. 그러니까 산업 환경도 많이 변하고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가 아주 심한 게 격심하게 변하고, 그 변화를 느끼는 게 요즘 세태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빠꾸를 했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미술공예 운동이라고, 이게 발생지가 영국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밑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아저씨가 윌리엄 모리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의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딱 여기 써 있는 그건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장에서 물건이 대량 생산되는데, 초창기에는 진짜 디자이너가 없었잖아요. 당연히 없었고 예술가들이 도와주지를 않았고,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나 할까, 기계를 개발한 사람이 디자인까지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기계를 만든 사람 더하기 이 물건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 사장님들 혹은 공장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술이나 디자인에 대한 그 지각을 아직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건이 마구 생산된 거예요. 물건이 마구란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물건이 대량 생산된 거죠. 그러니까 기능은 어느 정도 충족을 할지 모르겠다만 좀 사용하기 좀 불편하고 아름답지 않고 상당히 투박하고 이런 물건들이 대량 생산돼서 팔리니까 윌리엄 모리스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문제다. 기계로 생산돼서 가격을 쌓을지 모르겠다만 이거 소비자도 너무 불편하고 쓰기도 힘들고 못생겼고, 생산자도 그런 걸 팔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보다는 수공으로 만든 게 훨씬 더 우리한테도 우리 문화를 더 발전시키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좋은 디자인과 좋은 예술이, 이거 맞는 말이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서 모두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더니즘의 전조가 됐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미술 공예 운동은 디자인사를 공부할 때 빠지지 않고 이제 거론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되면서 나타나는 폐해를 맨 처음으로 주목한 이 사람들이 바로 윌리엄 모리스나 존 러스킨이나 이런 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했던 운동이 아츠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 미술 공예 운동 혹은 예술 공예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운동이 안타깝게도 이제 실패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런 결과물인데요. 너무 비쌌거든요. 이제 보다시피 수공으로 만드니까, 다시 이제 수공으로 만들다 보니까
뭐 디자인은 압도적으로 그때 거칠게 만들어졌던 양산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뛰어나죠. 압도적으로 뛰어난데 너무 비싼 거죠.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내가 이 모더니즘 말도 몇 번 여러분한테 하지 않았나? 어쨌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모더니즘의 가치라는 거는 그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해서 그게 그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지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람한테 이 산업혁명의 혜택을 이제 전달해 주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싸고 아름답고 쓰기 편한 물건을 모든 가급적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주의적이죠.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 운동이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히틀러도 막 싫어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쌀 수가 없잖아요. 이 미술공예 운동으로 만든 이 결과물을 쌀 수가 없다 보니까 비싸다 보니까 못 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좋았는데 개념은 좋았는데 맞는 생각을 다 했는데 수공품이라는 데서 약간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발판 삼아서 다시 이제 개선하고 한 게 이제 모더니즘이 된 거죠. 그래서 모더니즘의 전조라고 혹은 시조라고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상적으로. 어쨌건 그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작업한 게 이런 그 트로피 같은 거, 의자, 이건 원래 모르게 직접 만든 이제 벽지죠, 벽지. 텍스타일 디자인, 벽지로 주로 사용되고 혹은 이제 천으로 사용되고 이랬던 것들이죠. 근데 요거는 이 패턴은 계속 월리안 모리스가 작업한 패턴이 많이 있는데 그 요즘도 충분히 통할 만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가끔 리바이벌도 사용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찰스 로버트 애쉬비라는 분이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내 취향은 아니지만 이거나 이쪽은 뭐 나름대로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는 이거는 그 머핀 접시죠 머핀 여러분 좋아할지 모르겠다 나도 젊은 시절에 머핀을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그 머핀이 사실 밀가루에 우유에 설탕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중년 난 노년인가 어쨌든 나 같은 사람한테 건강에 안 좋아서 이제 안 먹고 있는데 여러분도 먹지 마세요. 내가 자꾸 강조하는데 그 흰쌀 뭐 설탕 하얀 우유 하얀 밀가루 이런 거 피하라 그러잖아요. 소금도 너무 많이 먹어 소금은 안 먹을 수는 없어 근데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뭡니까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이제 생겼는데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숟가락에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설탕 그릇 같은 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진주인가 봐. 그렇죠. 그 다음에 자포니즘이라고 우리 옆에 있는 좀 이상한 나라 하나 있잖아요. 오른쪽 동쪽에. 그 나라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1872년이면은 내가 이번 학기 산업디자인 기초 시간에 1870년 몇 번 언급했을 텐데 지난주에 그 샤크레키로 얘기할 때도 1870년에 뭐 프러시아랑 파리랑 아니 파리랜다 자꾸 그때도 파리라 그랬던 프러시아랑 그 프랑스랑 전쟁을 했는데 프랑스가 졌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시절 1870년 이후에 이제 파리를 기준으로 벨 에포크 파리를 중심으로 벨 에포크 시절이 시작된 건데 그 파리 최전성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1920년 정도까지가 20년, 30년 정도까지가 이제 벨 에포크 프랑스 최전성기 문화적으로 최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시절이 시작된 건데 근데 이제 이 시절이 언제냐면은 일본으로 따졌을 때는 그 메이지 유신이라고 그러니까 일본도 쇄국주의 우리나라 조선대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쳤잖아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독국가 막부가 마찬가지로 쇄국을 했는데 네덜란드만 빼놓고 포르투갈 네덜란드 정도만 빼놓고 다른 나라들은 받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의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흑선이라고 그러죠. 검은색 전함을 몰고 와서 강제로 이제 개항시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제 그때 또 중국이 마구 이제 유럽,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 이런 나라, 독일 같은 나라한테 그냥 깨져 나가던 그때 상황이에요. 중국은 그러니까 일본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린 좀
미리 좀 어떻게 해야겠다 가지고 명치 유신을 메이지 유신을 이제 하면서 그냥 불이 나게 유럽이나 미국을 탐방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배워 나가서 일본이 이제 아시아의 또 제국주의 국가가 돼버리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힘들었던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때쯤이면 일본에 꽤나 많은 제품들이 그러니까 서구 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박람회 얘기했는데 그때 일본도 막 제품을 그러니까 일본의 그 도자기라든지 사실 일본 도자기가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조선에서 넘어간 거죠. 일제시대 때 아니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넘어간 건데 그런 뭐 도자기라든가 뭐 일본 이런 그림 여기 있는 그림이 우키요에라고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 텐데 한국 이거 한자 발음으로 우리가 그냥 발음하면 부세화라고 볼 수 부세회라 이어서 부세화라고 보통 읽는데 육기요의 풍속화라고 보면 돼요. 풍속화. 근데 일본 특유의 상당히 평면적으로 그리고 그림자가 없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꽤나 간결하고 아름답게 느껴진다라고 꽤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유럽에서. 그래서 사실 이런 그림들이 일본 신문지 이런 평면 인쇄한 것들이 아까 얘기했죠. 일본 도자기 같은 걸 수출할 때 그 도자기를 그 포장하는 종이로 사용됐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유럽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거 너무 괜찮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나 기타 이제 일본의 문화를 유럽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포니즘의 그 단순 명료한 게 모더니즘의 어느 정도 개념을 제공했다라고 나오긴 해요. 이제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을 조금 보면은 여기 보세요. 방 고흐, 클로드 모네, 툴루즈 루트렉 그러니까 루트렉 빼고 나머지 요 사람들은 이제 앞에서 그 뭡니까 예술사 볼 때 언급됐던 그런 화가들인데 걔는 모네나 고흐나 이 사람들이 벌써 이게 내가 이게 모네의 그 와이프한테 기모노 비슷한 거 입혀놓고 이렇게 그린 거로 나 알고 있는데 정확히 보니까 기모노 정통 기모노는 아니고 그냥 일본 그림은 그려져 있는 정통 기모노는 아니고 그냥 일본식 옷인 것 같아요. 일본 스타일 옷. 근데 벽에 붙어있는 부채 이런 거는 중국 부채 같은데 일본식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모노 같아요. 기모노를 입은 일본 그림을 이제 보고 베낀 게 아닌가 싶은데 참고로 이 두 화가가 상당히 그 대비되죠. 이 사람 이 반 고흐는 끝끝내 유명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세상을 떠난 사람이고 모네는 이제 초반에는 고생했지만 나중에 상당한 부를 쌓은 그런 나름대로 이제 그런 사람이고요. 로트렉은 이제 안타깝게도 약간 그 키가 상당히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난 그런 화가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상당히 평면적으로 이 경우는 상당히 평면적이죠. 이 사람은 입체적이지만 일본 문물을 그냥 그려냈고 이런 의자나 이런 책상을 보면은 언뜻 봤을 때 중국 거 혹은 일본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중국 거 같고 이건 일본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부 유럽 사람들이 헥터라든가 뭐 고드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진짜 일본 거고 중국 거 같이 보이는데 다 유럽 사람들이 일본 거를 흉내내서 만들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누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아르누보. 그래서 그러니까 아르누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새로운 예술, 신예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단어도 지난주에 얘기한 르네상스랑 마찬가지로 건축사 시간에 얘기했죠. 르네상스가 그 시절에 우리는 르네상스 건축가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걸 정리할 때 르네상스라고 이름 갖다 붙였다고 얘기했는데 아르누보도 거의 마찬가지. 나중에 이게 아르데코도 마찬가지. 나중에 이제 이런 문화사조를 예술사조를 정리하면서 이거를 아르누보라고 칭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근데 발생이 유럽이고 아르누보가 크게 이제 영국 쪽 아르누보도 있고 이제 유럽 본토 쪽 아르누보가 있는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기하학적
형태 뚜렷한 이런 거는 주로 영국 쪽이고, 이런 고불고불 비기하학적인 곡선 이런 거는 잎사귀 모양 이런 거는 유럽 본토 쪽 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만있어 영국이랑 스코틀랜드를 분리시켜 놨는데 사실 스코틀랜드가 영국이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영국은 이 스코틀랜드 개념에서 내가 영국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면은 아르누보를 언급하려면 아르누보 대표 작가가 이제 알폰스 무하인데 아까 앞에서 그 뭡니까 그 서양 그 예술사 얘기할 때 알폰스 무하 한번 나왔었죠. 근데 알폰스 무하는 포스터를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알폰스 무하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그 지스몽다라는 연극 포스터예요. 여기 얽힌 스토리가 꽤나 재미있는데 르네상스 극장에서 1894년, 1894년도에 이 사라 베르나르라 여배우가 이 여배우가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여배우인데 이 시절에 이미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미국에서까지 유명한 미국 순회 공연에 자주 다녔던 그런 영화 배우가 아니라 영국 배우예요. 영국 배우인데 이분이죠. 그래서 이때 젊은 시절인데 나중에 70대 넘을 때까지 이제 계속 활동했던 이런 분인데 어쨌건 이 사람이 그 파리를 주름잡는 무지 유명한 여배우인데 이 1894년 연말에 갑자기 이 포스터를 지스몽다의 연극 포스터를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극장이 이분 소유 극장이랍니다. 근데 그래서 연말인데 다들 휴가인데 근데 이 무하가 이제 무명의 시절에 알폰스 무하가 무명의 시절에 이 다짜고짜 만들어 줘 막 이래가지고 이 알폰스 무하가 소속돼 있던 이 출판사라고 그래야 되나 인쇄소에서 사장이 와가지고 알폰스 무하한테 이거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하가 이 사람 가서 만나보고 개념을 딱 파악한 다음에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포스터를 그렸는데 이걸 보고 인쇄소 사장은 별로다. 너무 새롭고 이러니까 이것도 안 통할 것 같은데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포스터를 이 사라 베르나를 보고 좋다고 인정한 거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대요. 이 포스터가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분이 사업 감각이 있어서 비즈니스 감각이 있어서 이 포스터 4만 장, 4천 장인가? 4천 장인가 4만 장, 4천 장일 것 같아요. 4천 장을 또 샀대요. 자기가 따로 주문해가지고 사가지고 그걸 또 나중에 팔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좀 벌었다 이런 스토리까지 있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 포스터를 파리 곳곳에 붙였는데 너무 사람들이 마음에 드니까 이거만 뛰어갔대요. 그러니까 너무 꽤나 유명한 이 배우를 모델로 이제 뭐 이렇게 이쁜 포스터가 그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훔쳐간 거죠. 이렇게 뜯어가고 그랬던 소동을 일으켰던 그런 유명한 포스터고 이거 이후에 알폰스 무하가 이 사라 베르나르의 그 예술 디자인 뭐라 그러나 아트 디렉터 비슷하게 이런 일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 유럽적으로 상당히 유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알폰스 무하는 이거가 이러한 작품의 그 원천을 이 사람이 체코가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체코의 문화에 기반을 두고 뭐 작업했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요 시절에 그 아르누보 스타일로 여겨지는 그런 쪽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 대표작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좀 많은 뒷이야기가 꽤나 많이 있는 그런 작품이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제 그 내가 계속 얘기하는 벨 에포크 시절을 그냥 대표하는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렇고 그래서 무하가 그 이후에 이제 그 보면은 94년도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97년 뭐 96년에 이런 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유명해지는 거고. 근데 뭐 지금 봐도 이건 약간 뭐 올드해 보이지만 요거는 꽤나 재밌어 보인다. 이게 그 뭡니까 이게 타로 좀 볼 때 이런 카드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정말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별자리죠 별자리. 그 뭐 태어난 별자리 뭐 어쩌고 뭐 그건 난 정확히 모릅니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자리겠지? 나머지 모르겠어요.
내가 염소절인가? 이게 염소인가? 이게 양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 헥토르 디마르라고 이 사람도 이제 파란만장했던 그런 건축가이기도 하고 이런 예술가이기도 한데 파리 이런 스타일로 파리 전철역 출입구 작업을 전철 거기서 저쪽 지하철 옛날이니까 전철이 아직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파리 지하철의 입구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특허를 냈는데 파리에서 그 파리시에서 그걸 지불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막 소송 걸고 그랬던 소리가 또 있어요. 어쨌건 그런 류의 작업을 또 비슷한 느낌의 작업을 가지고 이제 소파 비슷한 거를 만든 것도 있고요. 요거 아직도 가면은 몇 개를 이런 류의 그 출입구가 몇 개가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라사그라다 페밀리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성가족 성당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안토니 가우디라고 여기 써 있는데 아주 천재적인 그 스페인 건축가죠. 이게 성가족 성당은 1882년에 스타트해가지고 아직도 완공 안 됐어요. 아직도 완성 안 됐고 지금 짓고 있어요. 계속 짓고 있습니다. 한 몇십 년 더 지나야지만 이제 완성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상당히 특이하죠. 엄청나게 특이한 그런 건축을 했는데 여러분 잘 보면은 어디서 보던 스타일이죠. 막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그쵸? 막 그리고 뾰족하고 여기 장미문이 참 비슷한 것도 보이고 무슨 스타일이죠, 여러분? 이게 고딕이죠, 고딕. 고딕 고딕 위에다가 그냥 아주 끈적끈적한 액체를 막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건축을 구사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뭐 흘러내릴 것 같아요. 끈적끈적하게 흘러내리는 것 같잖아요. 뭐 꿀 발라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요 스페인 아르두보 대표작 중에 하나인 요 작품은 이제 고딕이란 모티브에다가 뭔가 좀 상당히 유기적인 끈적거리는 그런 질감을 추가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또 나오죠. 이제 복수의 모티브를 혼합시켜 보세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토니 가우디의 또 다른 작품들인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반 집이죠. 사람들 사는 집인데 카사 바틀로바의 안토니 가우디 이건데 요거나 보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상당히 특이하고 그러니까 요거 위에를 보면은 그러니까 요걸 저 밑에서 찍으면 이제 여기를 여기가 여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고 보면 꼭 이건 그 뭡니까 마스크 같아. 그러니까 눈을 가리는 마스크. 그쵸? 마스크 입을 가리는 마스크인데 눈 가리는 마스크가 있는데 요 위에는 그 아무리 봐도 생선 비늘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이거는 이제 마늘이 아닐까 뭐 생각이 되는데 마늘 모양을 가지고 죠 마늘처럼 마늘 모양. 그래서 꽤나 유기적인 아주 독특한 그런 이 색깔도 네, 그 현란한데 상당히 독특해요. 안토니가 상당히 진짜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이제 벨기에에 있는 그, 그 타셀하우스라고 이것도 아르누보 그 시대 예술 작품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죠. 상당히 유기적이고 식물에서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곡선을 구사하고 있죠. 이게 아르누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이제 선풍기. 내가 예전에 얘기한 것 같아. 얘랑 상당히 비슷한 선풍기가 나 어릴 적에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티파니 램프 이런 램프도 이것도 본 적 많죠. 이게 아르누보 스타일이에요. 요즘도 이거 계속 리바이벌 돼서 안 없어지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아르누보인데 이제 자포니즘 느낌이 좀 나는 캐비넷을 또 만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자포니즘 더하기 아르누보 하면 이게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115년 정도 전에 만든 립밤인데 아직도 이 패키지로 팔린대요. 아직도 이 패키지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어디 뭐죠? 마드리드니까 스페인 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이건 립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그게 영국 계열 아르누보인데 상당히 직선적이죠. 글래스고 찰스 렌이 맥킨토시라고 글래스고에 있는 학교를
설립했나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작업한 건데 이분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의자인데 이거 그러니까 레플리카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무지하게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무겁고 이 뒤에 있는 거는 등받이라기보다는 옷걸이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상당히 직선적이죠. 그렇죠? 그렇고 이제 드디어 모더니즘이 이제 나왔습니다. 모더니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1880년,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시작했는데 아까 그 미술공예 운동을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사회를 아까 얘기한 그런 개념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민주적인 수단이라는 생각에 기반을 두어서 공업 생산에 적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래서 아름다운 디자인을 그냥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운동이죠.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상이죠. 그러니까 미술공예 운동이 원래 했던 생각이 기반이 바로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완성시켰다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비장식적, 단순한 형태, 매끈한 마무리, 최소의 표면 처리 쉽게 해서 미니멀리즘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얘기한 일본의 그 선사상에 기반을 둔 일본 작품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바로 그런 이유로 일본 현대 디자인이 지금 통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디자인과 다른 말로 일본의 전통 예술과 근데 일본의 전통 예술 파고 들어가면은 조선을 거쳐서 고려를 거쳐서 중국 송나라까지 가게 돼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자세히 해봅시다. 그래서 그거를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의 그 전통 조형이 현대에 잘 먹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더니즘 계속 보면은 그 결과물들이 요즘에도 그냥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는 그런 제품들이 디자인들이 꽤나 예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그래픽 디자인 개념을 보면 이렇게 상당히 앞서서 알폰스 무어가 작업했던 거랑 차이가 확 나죠. 그쵸? 그 알폰스 무어가 작업했던 거는 나름대로 그래도 좀 복잡한데 그 무어 작품 이후에 약 30년 이상 흐른 거죠. 그래서 아주 심플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시각으로는 이게 뭐 우리 입장에서 봐도 좀 심플하네. 근데 어쨌든 그렇긴 한데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닌데 이 시점에는 상당히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미니멀하게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고 비장식적이고 매끈하고 최소의 처리했던 게 그냥 드러나잖아요. 앞에서 봤던 이런 거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1897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1935년이니까 차이가 그 정도 많이 나죠. 그러니까 사진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이나 제품 쪽이 좀 나오는데 건축을 먼저 보면은 이거는 이제 바르셀로나 스페인에서 박람회를 할 때 독일관을 미스 반데 로에라는 그 엄청난 세계적인 건축가가 작업을 한 거예요. 1929년이면 거의 100년 전이잖아요. 올해가 21년이니까 92년 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작년에 새로 지었다라 그래도 그냥 믿을만 하잖아요. 그쵸? 작년에 새로 지었다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너무 지금도 충분히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앞에서 아르데코는 아직 안 봤죠. 아르누보나 뭐 기타 뭐 미술 공예운동, 자포니즘 이런 거는 지금이랑 너무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모더니즘은 거의 100년 가까이 여전히 그냥 잘 관통하는 그런 아주 아주 좋은 디자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뇌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뇌가 이런 걸 좋아해요. 깔끔하고 직선적인 미니멀한 걸 좋아한다라고 결론이 내려져요. 요거는 이제 빌라 사부아라고 르꼬르비지에라고 스위스 출신의 프랑스 원래 이름이 잔드레였을 겁니다. 잔드레. 근데 이제 프랑스식 이름으로 르꼬르비지에로 개명을 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 건축 초창기에 작업한 건데 빌라 사부아.
이게 그냥 기능적으로 실제로 여기 사는 사람 되게 불편했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그런 건축물이긴 한데 형태가 스타일이 워낙 새롭잖아요. 워낙 새로워서 그냥 세계적인 건축으로 통용됩니다. 그래서 또 말하지만 실제 사용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 집 주인이 막 이 집 주인 부부가 르꼬르비제한테 막 항의하고 그랬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돌프 루스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이런 류의 디자인 혹은 이런 요거는 샘플 뭐야 그 모형이죠 모형 베이커 하우스 베이커라는 사람을 위한 집일 것 같아요. 빵 만드는 사람을 위한 집은 아니겠지. 요거는 이제 구두 공장으로 구두 팩토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모던해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르꼬르비지에다 미스 반데오의 건축가죠. 이것도 건축가 이분들이 뭐야 그 가구도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요거나 요거는 여전히 지금 사용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게 꽤나 편하대요. 왜 바르셀로나 칭하냐면은 여기에 낳거든. 여기에 그냥 이 안에다 전시했던 그런 칭호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체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요즘 아까 말했죠. 요즘도 팔리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거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요거의 디자인은 그 어떤 여류 디자이너랑 같이 한 거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 이름 들어가고 그냥 르꼬르 비지어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로워, 마르시에 브로워 이게 바우스 선생님이죠. 그다음에 어떻게 읽어야 돼? 빌헬름 마겐펠트라고 읽어야 되나요? 어쨌든 이러한 의자나 램프나 책상 특히나 얘가 좀 우아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 책상은 1935년작인데 여전히 지금도 충분히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모더니즘은 참 성공적인 디자인 사조인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드디어 디터람스, 요거는 이제 몇 주 차더라? 9주 차인가? 그때 제품 디자인 살짝 다르는데 그때 또 디터람스를 많이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분과 한스 구겔로트라는 독일 디자인 독일 회사죠 브라운이 거기 그분들이 작업한 브라운 SK4라는 그 이게 여러분 모르나 그 비닐 그 앨범이 있어요. 레코드가 있어요. 레코드판 비닐판 제작시키는 거랑 라디오를 같이 이제 합해진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데코 1910년을 지나서 프랑스랑 미국에서 주로 많이 이제 구사됐던 미국에 가면 아직도 그 흔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LA 국제공항이라든지 맨하탄이라든지 마이애미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이 흔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집트스러운 느낌, 아즈텍이나 아즈텍? 이집트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런 영향도 받았던 그래서 좀 기하학적이고 계단 모양적이고 약간 장식적이고 그런 것들이 특성이고 그래서 보면은 건축을 먼저 보면은 먼저 클라이슬러 빌딩 클라이슬러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었죠.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 그쪽에서 만들었던 1930년도에는 이게 세계 최고로 높은 건물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 최고로 높은 건물의 지위를 뺏어갔어요. 요거는 요거는 GM인가 포드인가 둘 중에 한 회사가 관계가 있는 그런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끼리 경쟁했던 거로 이제 나오는데 둘 다 맨하튼에 있죠. 뉴욕에 있는 맨하튼에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이걸 뭐 그 고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로 이제 아르데코로 보는 게 맞다고 나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보면은 잠실에 있는 그 롯데 백화점 있잖아요. 걔도 유심히 관찰하면 유심히 관찰해 보면 아르데코 스타일 티가 좀 나요. 한번 여러분 갈 기회 좀 다시 잘 봐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영국에 있는 이제 아르데코 스타일 극장 이건 이제 겉모습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꼭 배 같죠? 배가 꼭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거고 이제 마이크라든지 꽃병 이거는 이제 휴대용 포탑을 뭐라 해야 돼 이게
전축이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죠. 1970년도 중반, 후반,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는 이거와 비슷한 그, 그때 그걸 뭐라 하더라? 그 휴대용 전축이라고 그러는데, 야전이라고 했어요. 야외 전축을 줄여서 야전이라고. 이거를 배터리를 집어넣는 건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음악 틀고 놀던 그런 뭐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그 다음에 데스틸로 발음되는 네덜란드에서 이제 발생한 그런 그 무브먼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종의 예술 사조, 디자인 사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언뜻 보면 모던해 보여요. 직선적이거든요. 모더니즘 혹은 이제 아르데코랑 다르죠. 이제 깔끔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데 상당히 미니멀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언뜻 보기 모던처럼 보이긴 하는데, 데스틸의 대표 주자는 이분이죠. 그러니까 몬드리안, 피에트 몬드리안 이분이 대표인데, 뭐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거만 놓고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그림이야, 나도 그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스타일이 열심히 그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요 사람이 있어요. 정확한 발음인지 몰라도 피오 반 도스버그라고 읽어잖아. 이 사람도 꽤나 비슷하게 그렸는데, 이 그림 보다가 이 그림 왔다 갔다 하면은 몬드리안이 뛰어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문풍지 같은데, 창호지 같은데, 이게 상당히 이걸 하기, 이런 식으로 완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이걸 보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작품이겠지만 요걸 보면 조금 그렇죠. 이거 나름대로 개성이 있는데, 요거는 너무나 비슷하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이쪽이 더 좋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몬드리안 이 작품은 그냥 전설로 남았잖아요. 아주 맨날 자주자주 리바이벌 되는데, 이런 건 본 적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게리트 리트바이트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레드 앤 블루 체어, 이것도 유명한 의자인데 앉으면 상당히 불편해요. 이건 장식용 의자입니다. 장식용 의자. 그 다음에 계속 그 사람이 만든 지그재그 체어라든지 아니면 그 슈러더 테이블. 왜 슈러더 테이블이냐? 이 슈러더 하우스가 있는데 이 집 안에다가 이 테이블을 근데 놓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이 집도 건축을 좀 해 관여했던 그런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우하우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도에 바우하우스가 만들어졌고, 이 바우하우스는 모더니즘과 상당히 비슷한 얘기가 돼요. 결국 이 바우하우스는 모더니즘의 이 교사도 뭐 학교 건물도 그냥 모던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장시후 거부와 기능주의를 선언, 이게 모더니즘 얘기인데, 그렇죠? 건물에 철제와 콘크리트 사용한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모더니즘의. 그래서 기술과 기예, 다른 말로 기술과 예술을 융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엄청난 그 뭐라 그래, 의미가 있는 거죠. 거의 처음으로 기술과 예술을 융합시킨 독일의 디자인 학교인데, 모더니즘이 아까 얘기했죠. 사회주의적이라는 성향이랑 좀 비슷하다 보니까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위협을 느끼는 러시아가 공산화가 됐는데, 그때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히틀러가 얘네들도 공산주의자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 학교를 이렇게 폐교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이 그 초창기 그 교수들이고요. 이분이 미스 반데어 로에일 겁니다. 이분이 바실리 칸디스키, 아니. 이 사람이 칸디스키가 아니라, 잠깐 누구죠? 음, 칸디스키가 아니고, 생각 안 난다. 기억이 다른 다른 분인데요. 생각 안 나요. 이분이 거의 교장 역할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 다 이제 유명한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맞다. 그로피우스 여기 써있네요. 발터 그로피우스, 그거 미스 반데로이고요. 학교 옥상에서 이제 기념사진 찍은 거고, 이건 이제 일종의 선언문이죠. 창립 선언문이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실리 칸디스키 들어봤죠? 유명한 분이죠. 이 그림이고요. 꽤나 추상적인 그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름답게 구성을 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학교 건물 안에, 그러니까 바이마르 바우하우스 빌딩 안에 그 계단 벽을 장식했던 장식 디자인을 구사한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라시들로 모홀리 나지라고 발음하기 약간 어려운데 그 사람이 그린 노란 원이라는 그림이고, 이건 아까 봤죠? 이 학교 사람들이 만든 모던한 디자인 결과물들이고, 이것도 아까 본 거죠. 미스 반데로의 작업한 건축물. 그러니까 모더니즘과 바워서 상당히 그냥 공통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어서 이제 1930년이 됐는데, 1930년이면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상당히 이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냥 고물이 되게 옛날 물건이 되게 만들어서 새로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디자인을 구사 좀 해라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시절이에요. 그 결과물로서 이제 유선형 스트림라인이 나오는 건데, 그 전까지는 좀 직선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직선적으로 물건이 만들어지니까 뭐 좀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동차를 또 빨리 움직이는 물건이다 보니까 유선형이어도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를 의미하는 그냥 스트림라이닝 유선형 물건들 제품들이 마구 나오는데, 개념은 솔직히 좀 무슨 너무 상업적이죠. 물건을 좀 많이 팔아 먹어보고 싶다, 팔아 먹겠다 이런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자동차 디자인 히스토리를 봤을 때는 그 이때가 최고로 디자인이 만개하던 시절이 아닌가라고 여겨져요. 좋은 디자인 상당히 많아요. 한번 볼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레이몽 로이라고 플랑스가 아니라 프랑스 출신, 미국으로 이민 온 그런 사람인데, 이민 왔다고 해서 미국을 건너가서 작업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시절에 이제 디자인한 증기 기관차예요. 스팀 로코모티브라 되어 있죠. 증기 기관차 1939년대 이렇게 유선형으로, 그때가 이제 스트림 라인이 유행하던 시절이니까 유선형으로 디자인을 했던 사람이고, 이분은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뭐 담배값 말고 디자인도 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 했던, 그래서 산업 디자인의 아버지, The Father of Industrial Design이라고 써 있네요. 산업 디자인의 그 시조 프로토타입은 아에게의 건축했는데, 건축 전공하고 아에게에서는 디자인 참가했던 그분이었죠. 그렇고 보자고요. 상당히 아름답죠. 패커드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아쿠아리스라고.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1934년도 디자인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디자인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가티 여전히, 그러니까 이 패커드라는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이때 1930년, 20년대는만 해도 자동차를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상당히 많았대요. 근데 이제 요즘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조그만 회사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좀 덩치 큰 회사만 남아 있는데, 이 회사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가티는 아직 남아 있죠. 고급차 만드는 회사 남아 있습니다. 그 회사가 만든, 그러니까 타입 57SE 아틀레틱 쿠페라는 자동차인데, 이것도 정말 멋있지 않나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 어떻게 보면 딱정벌레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상당히 아름답고 재밌고, 어떻게 이런 스타일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약간 약점은 아직까지 또 동그란 유리를 못 만들어 가지고 이 앞에 유리들이 이제 평면이에요. 그게 조금 약점인데,
공묘지를 이때 만들 수 있었다면은 훨씬 더 재밌는 디자인이 나왔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만든 540K인데 역시 아름답죠. 와, 멋있다. 되게 이건 상당히 귀엽죠. 이게 세계 최초의 양산된 미니밴이래 이게. 스타우트 스카라브라고, 그러니까 윌리엄 뭐 번셜 스타우트라고 써 있는데 이 분야가 디자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귀엽다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또 탈보트 라고라는 회사에서 만든 눈물방울 피고니 뭐 이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재미있는 형태인 것 같고, 뒤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와, 이거 벤틀리라는 회사 아직도 있죠. 벤틀리. 요즘 벤틀리 차들이 한 5억에서 10억 왔다 갔다 하나 그렇죠. 근데 1938년 모델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조형성이 좋아 보인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건 푸조의 402 단 쿠페이고요. 요건 포르쉐라고, 이건 알죠? 독일 자동차 브랜드 포르쉐의 타입 64 뭐 에어로 쿠페라고 하는데, 이거 일본 만화에서 몇 번 그려졌다라고 내 기억이 나는 그런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1939년이면 2차 대전이 유럽에서 발발했던 딱 그 시절이에요. 근데 이미 그 시절에 이렇게 유선형 자동차가 완성돼 있다라는 얘기죠. 참 조형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34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전에 이런 스쿠터가 이미 만들어졌다. 근데 이 디자인은 지금 돌아다녀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스쿠터, 근데 이것도 개미 같지 않나요? 개미 눈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꽤나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제 이태리에, 피닌파리나가 이제 이태리의 자동차 공방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마차 만들다가 이제 자동차가 나오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걸로 이제 이 업종을 변경한 회사들을, 유럽에서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카로체리아라 그러는데, 카로체리아 자동차 만드는 공방, 그 중에 유명한 그 공방 중에 하나가 피닌파리나인데, 거기서 만든 시스탈리아 202 GT, 1947년 전쟁이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디자인한 건데 꽤나 아름답죠. 근데 그때까지도 아직 유리창에 동그란 게 안 나왔나 봐요. 그 다음에 1955년 되니까 이제 동그란 유리 나왔나 봐. 유리창이 휘어졌죠. 그쵸? 이렇게 휘어졌잖아. 근데 어쨌건 요거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의 300 SLR. 요 모델은 요즘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유리가 휘어 있네. 이제 57년,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도 끝나고 이제 페라리의 테스타로사는 뭐 이거를 이어받은 모델도 80년대, 90년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모델이고, 이건 앞모습보다 이 위에서 본 뒷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12년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거를 계속 고쳐서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베스파라고 이태리 스쿠터인데, 여러분은 봤나 모르겠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영화배우 알아요? 오드리 헵번?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랑 그 오드리 헵번 여자 주인공이 같이 타고 로마를 왔다 갔다 했던, 로마 시대를 질주했던 그 스쿠터예요. 그것 또한 이제 유선형이고요. 이제 그 시절에 이런 포스터랜다. 토스터, 토스터라든지 아니 이런 다림질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스트림라인의 그 디자인 결과 중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라인에게 유사한 느낌을 주는 오르가닉 디자인이 또 있어요. 오르가닉 디자인이라고 보면은 이제 부드럽고 흐르는 듯한 윤곽선, 뭐 조각적 형태,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1930년대부터 스타트했다고 스타트를 했는데, 1990년 이후에 또 새로운 개념으로 또 그 유사한 작업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섞어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임스라고요. 찰스 임스 부부예요. 미국 디자이너 부부인데,
둘 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계신데 그분이 디자인했던 작업 중에 하나고 이건 여러분 잘 못 봤겠지만 요거는 본 적 많죠. 요 의자, 요런 의자. 특히 이 의자는 레전드라고나 할까 이제 아주 그냥 유명한 의자가 됐죠.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의자를 각종 마트라든지 아니면 뭐 카페, 식당은 아니고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에로 샤린넨이라고 이분이 건축가예요. 건축가인데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JFK 공항의 그 TWA 터미널을 디자인했던 건축가인데 이런 튤립을 해서 모티브를 따온 의자도 이제 디자인했다. 디자인했고 그게 이제 오리가닉 디자인의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같은 사람이 작업한 이제 엄치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너무나 유명한 디자인이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연 어쩐이라고 이제 발음할 수 있는 이분이 아마 북유럽 사람일 겁니다. 북유럽 사람이고 17년도에 이런 스타일의 디자인을 해서 이게 채택돼서 시드니에서 만들어진 거고 요것도 스토리가 좀 많은데 처음에 이제 시드니 의회에서 반대했답니다. 호주에서 이걸 만들지 말자. 너무 비싸다. 뭐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랬는데 그냥 계속 밀고 나가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드니 이제 대표적인 이제 건물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이분이 작업한 뭐야 펜던트 램프를 보면은 느낌 비슷하죠. 요거랑 요거랑 언어가 조형 언어가 비슷하네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요즘 건데 1993년도 건데 요즘이 아니군 94년 요즘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현대 건데 그러니까 마크 뉴슨이라고 여러분 들어봤나 모르겠다. 1학년이니까 아직 모르겠지만 호주의 유명한 디자이너고 그러니까 예전에 애플에서 그 스마트워치 나왔었잖아요. 처음에 애플워치 나왔을 때 그거를 조나선 아이브랑 같이 디자인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 의자는 이제 거의 수공예 스타일로 공예 스타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의자인데 되게 비싸요. 이거 하나에 수억 원, 10억 원 전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디자인이라기보다 작품에 가까운 그런 거로 볼 수 있고요. 요건 게 로스 러브글러브라고 이분도 유명한 디자이너죠. 그러니까 막 그 물병도 디자인하고 막 뭐야 램프도 디자인하고 샹드리에 같은 거 이런 의자도 디자인하는데 이분 특징이 이런 상당히 유기적인 오리게닉한 디자인을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같은 사람 작품인데 이거는 생수병이죠. 생수병인데 이런 식으로 작업했고 이건 다른 사람이 발음 안 되는 이분도 아마 북유럽 사람일 것 같아요. 스펠링을 보니까 이게 뭘 것 같아요. 물방울 뻥 튕겨놓은 것 같은데 이게 손잡이죠. 이게 손잡이 여기다 과일을 올려놓으면 후르츠볼이 되니까 그 물방울을 손잡이화하는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물방울을 손잡이화한 재미있는 발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시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영상을 여기까지 여러분이 꾹 참고 봤다면 이제 시험 문제 하나 맞출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생기는 건데 어떤 문제를 할 거냐면요. 그러니까 오늘이나 지난주 건축사나 아니 오늘 보여지는 것들 중에 몇 가지 이미지를 내가 쫙 보여주면서 이게 어떤 스타일인지를 쓰는 거. 그런 문제를 내가 냅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잘 맞춰주세요. 이 얘기 그만해야지. 그래야지만 열심히 본 사람이 혜택을 보게.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모던을 봅시다. 스칸디나비아 모던. 그러니까 이거는 스칸디나비아가 이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는 안 끼워주더라고요. 노르웨이는 안 끼워주고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가 이제 스칸디나비아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온 디자인 이 동네가 춥잖아요. 엄청나게 추운 동네고 겨울이 길고 이런 동네다 보니까 주로 집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디자인을 좀 많이 하고 그러한 그것과 연관된 공예가 많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목재나 가죽이나 천이나 이런
꽤나 가정적인 소재들을 이용해서 그냥 아주 그냥 아기자기한 좀 따뜻해 보이는 갖고 싶은 그러한 디자인을 구사하는 게 스칸디나비아 모던의 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케아라든가 뭐 또 몇몇 브랜드가 있죠. 그 스칸디나비아 브랜드 몇몇 있는데 그런 걸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스웨덴 스웨덴 디자인인데 브루노 마스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업한 결과물인데 그러니까 포근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야 아름답다, 뭐 현란하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차분하고 그냥 편해 보이고 분명히 편할 것 같아요. 이 의자 그쵸? 그리고 따뜻해 보이고 그런 느낌을 주죠. 편안하죠. 그러니까 막 예뻐가지고 막 감정을 이제 흔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까 그 빨간색 뭐 이태리 자동차 스포츠카 같은 거 막 마음을 흔들잖아요. 근데 얘는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 뭐 편할 것 같아. 여기다 이불 덮고 그냥 누워있으면 잠도 잘 올 것 같다는 느낌 드는데 이런 것들이 스칸디나비아 모던의 특징 중에 하나고 이것도 이쁘죠. 이쁘고 그냥 약간 현란하게 합니다만 색깔 대비가 좀 세니까 보색 대비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뭐 나름대로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이제 테이블 그러니까 그 슈퍼 엘립티칼 테이블 이게 아주 큰 타원 테이블이란 뜻일 것 같고 여기 우유인가 우유 뭐 이런 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테이블 가정용 디자인인 것 같고 의자는 이게 덴마크 아르네 야콥센 의자네요. 네, 어쨌든 그렇고 똑같은 테이블이죠. 똑같은 테이블인데 따로 단품을 빼면은 우아하죠. 아름답고 특히 다리가 예쁜 것 같아요. 이 상판도 아름답지만 이 다리도 꽤나 아름답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제 차분하게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착한 아름다움으로 보여지고 덴마크입니다. 덴마크가 디자인 강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아르네 야콥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디자인한 의자가 두 가지 모델이 여기 디스플레이 되고 있네요. 아르네 야콥센이 거장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업한 그 보온병 그 주전자 비슷한 거 티팟 뭐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데 이거를 폴 스미스가 아마 폴 스미스가 영국 사람이죠. 그것까지 확인 안 해봤는데 영국 사람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폴 스미스가 컬러가 현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재결합해가지고 일종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까? 그거를 수행.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는 이제 현대 거예요. 요거 원형은 옛날에 67년도 거지만 이 컬러 이렇게 바꾼 거는 요즘 작업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를 이거 보고 착각할 것 같은데 근데 다시 말하지만 요거는 67년의 디자인인데 폴 스미스가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네 야콥센의 3107 의자 이거 유명하죠. 이것도 본 적 무지무지 많을 겁니다. 그 요것도 백조 의자 이거는 조금 덜 유명하죠. 이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달걀 의자 그치요. 요거는 이제 그 펜던트 램프니까 보통 식탁이나 아니면 그 거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램프죠. 역시 아르네 야콥센 작업이고요. 이건 촛대입니다. 역시 같은 사람 작업. 이것도 이제 같은 사람 작업이고요. 이제 다른 사람 나왔는데 핀 요리라고 이제 이것도 약간 동화적인 느낌을 주는 작업을 해요 이번에. 그래서 2인용 혹은 3인용 소파를 이렇게 작업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벽에 붙여놓는 소파 아니면 넘어지겠죠, 그렇죠? 벽에 딱 고정시키는 월 소파입니다. 이것도 무지무지 유명한 디자인이죠. 이것도 보온병이에요. 보온병인데 여기가 따뜻한 집어넣으면 한 6시간 정도 따뜻한 온도가 유지되는 그런 보온병. 70년 디자인인데 아직도 사용되는. 이건 너무 자주 보죠, 이제. 그쵸? 메르노 팬톤의 S체어 혹은 뭐 팬톤 체어라고 얘기도 해요. 팬톤 체어 혹은 S 체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1960년 디자인인데 여전히 지금도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고 이건 하트콘 심장콘이라 그러나 하트 그런 의자
고요. 요거는 이제 콘체어라는 거고요. 이제 핀란드로 넘어갔습니다. 핀란드. 네, 핀란드를 대표하는 건축가가 알바 알토인데요. 알바 알토. 그러니까 알바 알토를 기념해서 알토 대학이라는 또 학교가 있습니다. 핀란드 국립대학인데 되게 유명한 대학이에요. 학비가 거의 무료니까 생각했으면 그 학교로 유학할까 한번 생각해보기 바라고. 이 의자도 본 적 많죠? 이거 카피뭐 모조품 되게 많은 그 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나무를 주로 활용한 이런 의자도 있고, 요거는 내가 알기로 그 류마티스인가 관절염 그 걸린 사람 환자를 위한 그런 의자인데 너무 편해서 다른 그냥 대량 생산해서 일반인한테도 팔았던 그런 의자라고 해요. 요거 마찬가지 그런 의자고, 이것도 이제 스칸디네비아 의자 특유의 포근함 따뜻한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요것도 알바알토 작업 중에 이제 아주 유명한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사보이 꽃병이라고 해서 이거 뭐 긴 것, 높이가 깊이가 깊은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를 의미하는지 이게 어떤 형태인지는 지금 불명확해요. 뭐 이 사람이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서 뭐 호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뭐 아니면 별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런 형태일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작업한 엑스프레임 테이블, 같은 사람이 작업한 이제 접시죠. 나무 접시. 이건 유리 접시고. 계속 비슷한 류의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리메코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마리메코는 이제 마리메코라는 그 스웨덴 기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가정용품 소품류 브랜드인데 거기서 만든 그 이게 쿠션이죠, 쿠션. 근데 이 패턴이 되게 아름답죠?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여기저기 적용 가능한 그런 패턴이죠. 이제 팝아트로 넘어왔습니다. 팝아트, 이제 팝아트. 물론 저변에 깔려서 계속 이제 되고 있는 건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은 저변에 깔려서 계속 되고, 뭐, 스칸드inavi아 모던이라든지, 오르가닉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같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메이저 라인은 이제 모더니즘이고, 나머지 것들은 좀 마이너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팝아트인데,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팝아트 결과물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아트적인 느낌, 말 그대로 아트적인 작업이 좀 많아요. 보면은 너무나 유명한 앤디 워홀이 작업한 거죠. 앤디 워홀. 그래서 마릴린 몰로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를 가지고 이걸 마오쩌둥이고 여러 가지로 일종의 판화개념이죠. 판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지금도 살아있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젊은 시절 사진을 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작업을 한 거죠. 미키마우스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프죠. 캠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여러 가지 종류의 스프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걸 이제 액자에 딱 끼워서 전시하니까 아니 무슨 광고가 작품처럼 예술 작품처럼 변하는 다다랑 약간 비슷한 다다는 이제 오늘보다 이번 주에 이 동영상 이전 동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예술 사조 중에 하나인데 다다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다다가 의미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무의미해요. 의미가 없어요. 다다는 아무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르쉐 두샹이를 알죠? 그냥 소변기 남자용 소변기를 갖다가 미술관에 전시해가지고 그게 뭐 끊이지 않는 셈인가 마르지 않는 셈이었나요? 뭐 그런 식으로 이름 갖다 붙여놓고 그랬던 그와 아주 개념적으로 약간 유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이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린 이것도 유명하죠. 만화를 가지고 만화를 거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만화적인 묘사를 하는 거죠. 이것도 뭐라 쓸지 알 수가 없네. 그치? 그렇고요. 이건 유명한 작품 우리나라에서 이거 여러분 어릴 때였죠 아마 꽤나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이게 이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세금을 안 내는 거랑 연관되어 있는 스토리가 좀 있어서 약간 좀 말썽 좀 났었던 그런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고흐의 그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 아르레 방.
이거를 이제 리히텐슈타인이 재해석한 거죠. 이런 것도 좋은 그 디자인 그 방법 중 하나인 내가 계속 얘기하는 복수의 모티브가 혼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흐의 아르레 방이라는 그 모티브를 하나 갖고 와서 로이 리히텐슈타인이 자기만의 기법으로 다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작품이 탄생돼버린 그런 새로운 디자인이 탄생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학부 시절에 디자인을 많이 구사해 보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너무 지루하다.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너무 지루해. 계속되니까 지루하니까 바로크가 팍 튀어나왔잖아요. 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비슷하게 모더니즘이 계속되니까 너무 지루해. 너무 단순해. 너무 논리적이야. 너무 딱딱해. 그래가지고 어우 싫어 해가지고 새롭게 제안하는 건데 이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은 맨하탄 건물 빌딩 사이에서 해가 떠오르는 풍경을 바탕으로 이거 소파를 변형시킨 거예요. 재밌죠? 어쨌든 포스트 모더니즘 결과물을 보면은 밀턴 글레이저라는 그 꽤나 유명한 디자이너가 작업한 I Love New York이라고 이거 본 적 많죠? 이거 엄청나게 패러디 되니까 I Love 뭐 다른 이 NOL을 다른 걸 바꾸잖아요. 이거 상하이에 갔더니 뭐 I Love 상하이 SH였나? 뭐 어쨌든 뭐 바뀐 것 같고 꽤나 많이 사용되는 그런 거고 이거는 2001년에 그 9.11 사태가 나고 나서 이제 더욱 뉴욕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표현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거를 변했다 그거죠. 그 다음에 같은 밀턴 글레이저가 밥 딜런이라고 이제 몇 년 전 노벨 문학상 받은 가수, 미국 가수죠. 노래하는 사람이고 이제 유태계인데 근데 노래 가사가 좀 의미가 좀 깊다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앨범 자켓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꽤나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토르 소사스라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분 떠난 지 이제 한 7, 8년 됐나? 무지무지 유명했던 이태리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멤피스라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을 이끌었던 멤피스라는 디자인 그룹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 그분이 디자인한 일종의 책장 같은 거죠. 옷장, 책장. 그래서 아프리카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류의 디자인을 구사한 거고 같은 사람이 디자인한 룸 디바이더 이것도 책장 같은 건데 보면 가운데 소년이 올라가서 이제 그냥 다리 쫙 벌리고 팔을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가 네모 여기가 동그랬으면 아마 여성으로 느껴졌을까 모르겠다. 그건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했는데 그러니까 모더니즘과 조금 많이 다르죠. 그렇죠? 꽤나 좀 어떻게 보면 좀 튀고 특이해 보이고 대량 생산하기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런 류의 디자인을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것도 에토르 소사스 워낙 유명한 분이라 이분 작품 좀 많이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재밌죠.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정말로 대량 생산되는 디자인도 가능하다. 이건 이제 꽤나 모던해 보이죠. 근데 컬러를 좀 강하게 썼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거 그냥 흰색으로만 계속했으면 일반적인 모던 디자인이 됐을 겁니다. 그렇고 이거는 일본 시로 구라마타라는 사람이 작업한 의자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의자 중에 하나인데 이 정도면 거의 작품 레벨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게이트 위트벨트의 지그재그 체어처럼 이것도 안 끼는 좀 불편한 그런 의자고 장식용으로 보면 되겠죠. 같은 사람이 디자인한 How High the Moon이라는 의자인데 이게 사실은 노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재즈 넘버 중에 하나야. 난 노래 못하는 How High the Moon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노래 제목을 갖다 붙이는 의자. 네. 이것도 역시 편한 의자는 아니죠. 장식용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사람이 작업한 이게 뭡니까 책상 옷장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서랍장이니까 뭐 책장은 아닌 책장은 당연히 아니고 책장은 아니고 이제 옷장이 낫겠네요. 옷장 뭐 양말이나 이런 거 속옷 같은 거 집어넣는
요런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물이 강남역 앞에 있어요. 삼성 그 빌딩 맞은편에, 북쪽으로 건너편에. 여기 있습니다. 이거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미켈레드 루치라는 사람이 작업한 테이블 램프죠. 테이블 램프. 어떻게 보면 기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공장 같은 느낌도 들고, 같은 사람이 작업한 뭐 플라밍고, 멤피스 테이프, 뭐 크리스탈 페데스탈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데 특이하죠. 상당히 장식적이죠. 다 보면 장식적이고 특이하고 확 튀고 현란하고 이런 포스트 모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알도로시라고 역시 이태리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이 작업했던 그 알레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태리에 알레시라는 브랜드를 위해서 작업하는, 이제 이게 티팍 같은 거죠. 주전자 같은 거. 역시 장식적이죠.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은 알도로시가 작업한 알레시를 위한 티팍. 이것도 티팍. 요것도 재밌지만 얘가 더 내 취향,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요 티팟이 뭐 가격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한 30만 원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장식용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 실용성이 약간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에 마이클 그레이브스라는 건축가예요. 지금부터 이제 다시 살짝 건축으로 이동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인데 이분한테 알레시라는 회사가 그 주전자를 디자인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디자인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물이 끓으면은 물론 이런 류의 주전자들이 보통 물이 끓으면 여기 소리가 나긴 해요. 만약에 막혀 있다면. 근데 이거 새로 막아가지고 여기서 새 소리가 난대요. 물이 끓으면.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재밌는 그런 디자인으로 보여지는데, 건축이죠. 그러니까 후마다 빌딩이라는 건데 마이클 그레이브스가 1985년에 디자인한 건데, 모던한 깔끔한 이런 디자인과 완전히 다르죠. 꽤나 장식적이죠. 그렇죠? 이 부분만 보면은 따로 보면 띄워놓고 보면 모던해 보이는데 이런 장식들이 마구 부가가 돼가지고 아주 새롭게 보이는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물의 대표 사례예요. 85년도에는 이게 뭐 상당히 신선해 보였겠지만 지금 보면은 뭐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박스형 모더니즘 건물은 꽤 오래 가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건물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월트 디즈니 월드,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 월드니까 어디지? 플로리다 쪽에 있죠. 플로리다, 텍사스가 아니라 플로리다, 올란도인가? 거기 있을 겁니다. 거기 월트 디즈니 랜드는 LA, 뉴욕에, LA, 뉴욕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에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올란도랑 플로리다 남쪽에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그 월트 디즈니 월드의 호텔을 지어놓은 거예요. 여기 돌고래 꼴이 여기 있어요. 호텔을 이렇게 지었는데 피라미드 같은 느낌도 들고 꽤나 이제 기하학적인 느낌도 들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색깔도 현란하죠. 이렇게 만들었고, 이건 이제 필립 존슨 AT&T 뉴욕에 있는 건데, 이 밑에는 너무 모던한데 위에는 갑자기 그리스 로마 느낌 확 나죠. 그쵸? 이거 지난주에 봤던 포로 로마노에 있던 그 신전 비슷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패턴이죠. 패턴이라기보다 그런 형태죠. 그걸 맨하탄에 탁 꽂아놓은 거예요. 모던 건물 위에다가. 그래도 이건 다른 부분이 상당히 좀 깔끔해서 그냥 그럭저럭 볼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알렉산드로 맨디지라고,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디자인,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 분인데요. 이분이 돌아가셨지 아마? 아닌가? 돌아가신 걸 알고 있는데, 잠깐 이분이 네덜란드 그로닝겐에다가 뮤지엄을 디자인했는데 거기 이제 거기서 볼 수 있는 그런 건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마리오 보타라고 꽤나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 작업이 꽤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샌프란시스코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이 전체 다 한 게 아니라 여기만 한 건데, 여기에요. 여기 이 뒤에 있는 건물은 상당히 약간 고딕스러운 건물, 아니면 아르데코 스타일 건물이네요. 분명히 한 1930년대, 20년대 지어졌을 거예요, 얘는.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 건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모던한 건물이고요. 요거는 아마
20년대, 30년대 스타일로 지은 것 같고요. 여기 위에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로마네스크 양식을 느낄 수가 있죠. 요거는 약간 고딕을 느낄 수가 있고. 근데 요런 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튀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특이하고. 이 마리오보다 특징이 벽돌, 빨간 벽돌 사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마리오보타 특징이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그 건물 중에 하나인데 아름답긴 해요. 마리오보타는 포스트 모던하긴 한데 그냥 충분히 생명력이 좀 있다고나 할까? 오래 간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 나는 받습니다. 이건 이제 도쿄에 있는 왓다리 뮤지엄, 왓다리 뮤지엄 오브 컨템퍼러리 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0년에 만든 디자인인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보기에 약간 복잡하네요. 내가 보기에 약간 복잡해. 이 부분은 좀 괜찮다 싶은데 여기가 이렇게 약간 요소가 너무 좀 심한 변화를 준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 들고 이 마리오 보타 작업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강남의 제2생명사 거리에 교보 빌딩 있죠. 그게 마리오 보타가 디자인한 겁니다. 보면은 빨간 벽돌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계동에도 교보 빌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분이 작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이제 해체주의라고 88년 한국 서울 올림픽 이후에 이제 부서지고 찢어지고 뒤틀리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보다 좀 더 나갔어요. 모더니즘에 대한 일종의 반발 중에 하나인데 일단 모더니즘의 질서와 논리를 교란하려고 이건 요즘도 약간 사용 구사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프랭크 게리라고 그분이 요즘도 간혹 가다가 구사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피터 아이젠만이라고 꽤나 유명한 건축가인데요. 그 왁스너 센터 포 디 아트 뭐 무슨 뭐 예술 센터인 것 같은데 이거 뭐 건물을 찢어놨어요. 건물이 칼로 그냥 싹 내리쳐가지고 싹 이동시켜 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건축을 하는 거죠. 약간 심했죠. 이거는 뭐 똑같은 사람이 작업한 건데 지진 났어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으로 되게 불안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막 건축을 구상한 거예요. 디자인의 아트 센터네.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아들였겠지. 일반 사람이 싫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피닉스 대학교의 스타디움인데 다른 프로 축구 미국 프로 축구팀이랑 같이 사용하는 스타디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약간 군데 갈라 보통 이렇게 안 가르죠. 쫙 연결시키는데 일부는 이게 막 썰어놨어. 써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막 분리시키는 걸. 그렇죠? 이거는 이제 2010년 상하이에서 박람회가 열렸죠. 그때 이제 스웨덴과를 이런 식으로 해체시키는 스타일로 작업을 한 거고요. 드디어 이제 여기 프랭크 게리가 나왔는데 89년대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을 이런 식으로 마구 뒤틀어서 만들었는데 이 시절 이후에는 또 이런 스타일의 이 발음이 어려운데 취약데이 빌딩이라고 만들었는데 이 쌍안경 있고 이런 거를 막 붙인 철판을 막 이어 붙였죠. 이런 류의 디자인을 91년도에 구사했고 이 차는 어디 받치고 찌그러졌네요. 안 됐다. 그건 그렇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렇게 휘기 시작해요. 93년에부터 제가 카티아라고 자동차를 만들 때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건축에 원형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나 배 이런 거 만들 때 사용하는 거를 그 모티브를 건축으로 갖고 와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을 구사한 거예요. 그럼 여기 또 나오죠. 한쪽에 자동차나 배에 사용되는 곡면이 있고 또 한쪽에는 그 전형적인 건축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결합시켰더니 프랑크 게리의 새로운 디자인이 나온 거예요. 내가 계속 창의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방법에 대해서 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지 않죠. 복수의 모티브를 혼합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여러분한테 아주 친숙한 거, 하나는 약간 이질적인데 여러분들 것에 어울리는 거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잘하는 거, 여러분의 정체성 이런 거를 먼저 좀 알아내야겠죠. 그걸 바탕으로 뭔가를 좀 여러분이 응용 사용하면 돼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이제 프랭크 게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건축가를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이게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뮤지엄이에요. 그러니까 구겐하임 미술관이 뉴욕에도 있는데 뉴욕. 그러니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작업한 건데 뉴욕에 있는 거는 그건 기하학적이에요. 동글동글하고 직선적이고 그런 건데 프랭크 게리가 작업한 이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약간 배 같아요. 배들이 그냥 가는 것 같고 배 같은 느낌도 들고 그쵸? 이거 배 앞에 같잖아요. 그냥 뭐 물결이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물결 무늬가 보여지는데 이게 박물관 빌바오 구경의 뮤지엄이에요. 미술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유의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00년에는 익스퍼리언스 뮤직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지미 핸드릭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있는데요. 나도 그 사람 꽤나 좋아하는데 일찍 돌아가셨지. 그 사람을 기리는 이제 일종의 그 기념관이에요. 기념관을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우아하게 그 디자인을 했죠. 색깔이 좀 이쁘다, 상당히 이쁘다 느낌이 들어요. 이 보색 대비도 적절하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건 좀 너무 심했다 싶은데 너무 많이 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아하니 포도밭 근처에다 호텔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펠링을 보니까 아마도 뭐 어, 프랑스가 스페인 쪽일 것 같아요. 그쪽에다가 이제 만든 것 같은데 너무 좀 이게 너무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꼭 불나고 나서 이렇게 막 휘어져 버린 것 같은 스타일로 이게 뭐야? 색깔은 좀 이쁘다, 그쵸? 이쪽 방의 색깔은 좀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서 본 게 아닐까 싶은데 색깔은 좀 이쁜데 너무 좀 형태가 너무 좀 복잡하고 이지러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자하 디드가 또 나왔습니다. 이분이 지난주에도 나왔었죠. 비트라 파이어 스테이션 이거 지난주에 본 거죠. 근데 요것도 있고 지난주에 안 본 게 이번 주에 조금 더 있는데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리버사이드 뮤지엄이라고 이런 것도 역시 상당히 역동적이죠. 근데 역동적이고 앞에서 여기서 본 모양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런던 올림픽 때 이제 그 뭡니까 수영센터인 것 같고 이게 상당히 아름답죠. 아제르바이잔이라고 작년인가요? 올해 총과 작년 말에 전쟁이 일어났던 데잖아요. 아제르바이잔이랑 아르메니아랑 전쟁해서 아제르바이잔이 이긴 것 같긴 한데 바쿠가 이 나라의 수도일 거예요. 바쿠. 그래서 이 바쿠가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쪽 지역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 나라가 이슬람 계열 나라인데 거기다가 떻게 읽어야 돼? 이거 헤이다르 알리예브 센터를 이제 디자인했는데 아름답죠. 역동적이죠. 벡터가 느낌도 나는데 또 역동적이기도 하고 해체주의 여기저기 해체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건물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진짜 아름답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자하디드 아키텍처는 그 회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속 작업해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했는데 리야드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지하철역이죠. 메트로니까 전철역 메트로 스테이션인데 그 킹 압둘 금융 지역 그 역인 것 같아요. 근데 2017년에 작업한 건데 아름답죠? 아름답고 살짝 징그러운 여기도 한데 어쨌든 아름답고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석유가 엄청나니까 돈이 많이 버는 나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 이제 컨셉 작업인데 컨셉이죠. 슈퍼요트 자하디드 건축이랑 이제 건축에서 이제 작업한 그런 건데 음, 낮에는 이런 모양, 밤에 이런 모양, 실내는 이런 모양. 그래서 꽤나 유기적으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고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진행 중이죠. 이제 뭐 2000년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은 지난주에 4명의 건축가를 보면서 여러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요즘은 계속되는데 다양한 형식이 혼재되어 있는 듯 해요. 그러니까 해체주의도 계속 나가는 것 같고 프랭크 게리 이분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봤던 네 분의 그 건축가들도 돌아가신 그 자아들이 빼놓고는 그리고 뭐 은퇴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리차드 로저스 근데 계속 작업할 것 같아. 근데 그런 분들이 여전히 이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세계화가 됐잖아요. 이제 인터넷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너무나 정보가 빨리빨리 이제 우리가 공유하다 보니까 뭐 뉴욕은 뉴욕 스타일이 있고 뭐 파리는 파리 스타일이 있고 뭐 서울은 서울 스타일이 있고 그렇지는 않고 이제 곧바로 그냥 같이 다 스타일이 공유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써 있다시피 이제 정보가 이제 엄청나게 빨리빨리 변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캐치해서 거기에 적합한 디자인을 구사하는 게 아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일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 잘 해봅시다. 과제는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